코로나19 때문에 묻히고 잊혀졌지만 지난 3월 초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입법 처리됐었습니다. 그리고 타다는 지난 10일 자정을 기해 영업을 중단했죠. 어차피 그만둬야 하는 영업이기에 회사로서는 당연한 조치겠지만 타다 운전기사들의 대량 실업이 현실화됐습니다. 타다 베이직의 차량이었던 카니발 1,500여 대가 중고차 시장에 나왔다고 하네요. 타다 드라이버들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재용 소카 대표 그리고 박재욱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타다의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은 사실상 타다에 고용된 근로자인데 타다 측이 이들에게 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과연 타다의 직원일까요? 얼마 전 미국의 음식 배달 업체인 포스트메이트의 판례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배차를 사실상 포스트메이트의 컨트롤 타워에서 결정한다는 점에서 라이더들을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타다 비대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배차 결정뿐 아니라 고객 평점에 따라 배차를 주지 않겠다라는 공지를 하는 등 타다 회사 측이 근로 감독을 했다는 부분을 타다가 고용주라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플랫폼 노동자 문제는 더욱 표면에 등장할 것 같은데요. 이번 소송이 그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15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여야 모두 서로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민생당의 선거 전략 좀 들어보겠습니다.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입니다. 26.69%. 자, 여당에서는 국난 극복 열망을 보여줬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다는 의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 심판을 하려는 민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생당과 우리 손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여야가 싸움만 하고 그래서 정치의 염증을 많이 느끼고 또 코로나 사태로 바깥 출입도 안 하고 그래서 투표율이 상당히 낮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사전 투표율이 사상 최고 아닙니까? 26.69%.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정치가 잘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열망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서는 심판이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야당 심판이다 그런데 저는 이게 혹시라도 말이죠. 진영 논리 때문에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지지는 않았으면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민생당은 제3지대를 튼튼히 해서 정치가 싸움만으로 가지 않고 타협과 화합의 정치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다당제의 정치를 이루어야 되고 제3당이 국권에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결국 좀 까봐야 알겠죠. 네. 진영 논리로 해석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정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식의 표출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민생당 굉장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전주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지금 아직 전주. 아직 전주시군요. 네. 전주에서 전화드립니다. 그러시군요. 워낙은 전주 계획이 없었어요. 네네. 오늘 수도권을 공략을 하려고 했는데 전주 쪽에서 호남에서 민주당에게 몰빵하면 안 된다 이런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제가 며칠 전에 전주에 가서 참 정동영 후보가 아스팔트에 방석도 깔지 않고 차가 오면은 신호대기 하고 있는 차에 엎쭉 엎드려서 절을 하고 또 신호 바뀌면 반대쪽으로 하고 이런 걸 보고 가슴이 아주 꽉 비어졌어요. 네. 저분이 대통령 후보까지 한 분이 얼마나 절박하면은 저렇게 땅바닥에 절을 하고 그러고 두 손을 활짝 펴면서 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국회의원 한 번 더 오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제가 나서서 정치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런 절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그 호남에 민주당에 몰표를 준다고 하는 분위기가 뭐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주 최근에 민주당에 몰빵을 주면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걸로 정동영 후보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급히 예정을 변경을 해서 오늘 정동영 후보를 비롯해서 전주, 부안 이런 데를 네네. 둘러봤습니다. 예. 근데 또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민주당이 그러니까는 뭐 호남을 확 싹쓸이하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냉대와 괄시를 받을 것이다라고 그런 저는 말씀을 뭐 하신 그렇게 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지난번에 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당의 대표로 총선을 지휘할 때 호남에서 문재인만 오지 말아라. 문재인 때문에 너희 못 지켰다. 이래서 민주당이 호남 전체에서 2사람밖에 못 건졌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수에 와서 전라도 땅에 입을 대고 절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여수 순천 일대 민주당 후보들이 다 떨어졌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정치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호남인들의 지지가 높은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래 모처럼 그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정권이다 이런 느낌도 받았고 이낙연 총리가 되고 대선 후보 예비 후보가 되면서 기대가 아주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 뒤에 정세균 의원이 총리가 되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패, 인사 실패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다 감싸 안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면은 저는 문재인 정권이나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은 자기들이 필요해서 우리를 지지하는 거지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호남 냉대, 호남 홀대, 호남 소외로 갈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지를 하시라 얘기해요. 협조를 하시라. 그러나 몰빵을 하는 것은 오히려 냉대를 받으니까 적당한 견제가 필요하고 적당한 견제 속에 지원을 하고 지지를 하고 협조를 하면 그것이 균형 정치를 이루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지를 하고 좋아하는 건 이해하지만 올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모든 게 지금 완전히 모든 걸 다 이렇게 다 내주고 이러면은 네. 그러면은 우리 인간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전주라고 한다면은 정동영 후보의 어떻게 보면은 텃밭이라고 할 수가 있었잖아요. 전주라면. 근데 거기서도 힘드신 것 같고 넙죽절을 하는 거 보니까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천정배 후보라든지 또 목포의 박지원 후보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박지원 후보는 상당히 좋아진다는 얘기. 많이 좋아지고 있나요? 예, 상당히 아주 완전히 1% 이내로 붙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근데 전주에 와서 보니까 저는 좀 아까 이제 호남 홀대론 이런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상당히 오만해져 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동영 후보 지역의 상대 민주당 후보가 재산 신고에서 1억 원에 대한 주식을 누라 그랬어요. 네네. 저는 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건 말고도 정읍 지역에서는 그 경력 위조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완주 이쪽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비리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공천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북 지역에서 그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오만한 또 공천을 막 하고 그걸 그냥 밀어붙이는 데 대한 반발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되 네. 그러나 적당히 지지해야지 몰빵해서 지지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천을 보니까 흠이 많은 후보들을 민주당에서 공천을 했어. 이것이 호남을 뭐 얕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뭐 오늘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위헌 헌법 소원도 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막판 스파트를 내고 계십니다. 헌법 소원 내신 말이죠. 네. 제가 왜 이제 와서 냈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헌법 소원이라는 것이 헌법적인 가치, 헌법적인 이걸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법리 검토가 좀 오래됐습니다. 네. 그러나 비례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정당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참여 의사를 형성하는 것이 정당인데 이게 자발적으로 정치적인 의사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미래통합당 여기에 정책을 그대로 갖고 그 사람들 꿔주고 그 사람들의 조직을 그대로 하고 그래서 정당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 등록을 승인해 준 것 이것이 문제다라고 해서 저희의 피고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 등록 승인을 한 것부터가 잘못됐다. 그래서 시간은 없지만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같이 냈습니다. 그렇군요. 정당이라는 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선거 끝나면은 다시 원대복귀를 할 이런 정당, 이건 정당이 아닌 거죠. 네. 그런 법리적인 논리를 전부 다 챙기다가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는데 저는 국민들에게 이 비례정당, 비례대표만 후보만 내놓는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그 헌재위에서 정당 승인 자체가 취소가 될 때 그때 사표가 될 것이다. 네네. 사표를 찍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이 비례정당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피고발이 아니라 지금 정당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이거를 허가를 내준 선관위가 잘못됐다. 그래서 선관위가 그렇죠. 지금 피고발자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정당 취소가 되면은 네네. 비례대표 후보들 의원들이 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뭐 바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 그 어필 시간을 드려요. PR 시간. 그래서 이번 네, 30초. 네. 네네. 거대 양당의 싸움판을 계속 다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정치가 합의하고 타협하는 협치의 정치를 볼 것이냐. 그래서 제3지대의 중도정당, 실용정당, 민생정당으로서의 민생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생당을 뽑아서 우리나라 정치를 싸움판으로만 갖고 가지 말고 일하는 정치, 생산적인 정치를 만들어서 정치가 경제 활력에도 기여하고 민생을 복구하고 안보를 지키고 평화를 추구하는 데도 역할을 하는 정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비례정당 특집 2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 쪽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이종걸 상임선대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네, 지난 주말 사전투표가 있었는데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걸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야당에서는 현 정권에 대한 분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대체적으로 여권의 유리한 경향을 반영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확대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대개 여권의 유리한 지역 전남, 전북 같은 데가 35% 이상 과거에 한 두세 배 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적극 투표층의 그런 경향을 보면 여권에 좀 유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시민당에게는 이제
이게 부동층이 아니라 이미 결정한 분이 많다는 것, 네네. 이런 분들이 사전 투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정보를 보고 이제 판단하는데 더불어시민당이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매 정당이고 같은 여권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판단된 것이다라고 봐서 더불어시민당에도 좀 유리한 경향이 반영된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뭐 적극적인 지금 이번에 투표층들이 이렇게 대결하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심한 그런 대결 국면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양편의 여권 야권의 양편의 그 투표가 더 많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전 네. 투표라는 게 이미 마음을 정한 유권자들이 가게 마련이고 또 예. 뭐 투표를 보니까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의 우호적인 지역의 투표율이 좀 높았고 그래서 네. 좀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해석을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굉장히 진영 싸움이 뭐 갈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라는 말씀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또 뭐 하나 덧붙인다면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전국 이 투표하는 선거하는데 이렇게 정해져 딱 끼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분산 투표를 하는 거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정권 심판이 강조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야당은 계속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데 정권 심판이 잘 먹히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반영 아니겠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얼마 전에 그 180석 거론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 측에서는 낙관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좀 냈는데 글쎄 네. 뭐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께서는 180석 가능해 보이세요? 예, 180석 저도 지금 이제 각 지역 뭐 저쪽 제주서부터 각 지역을 좀 이제 함께 더불어 시민당의 선거 상임대책위원장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더불어 민주당하고 합동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요. 180석을 확보했다는 건 사실도 아닙니다. 그리고 현장을 다녀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경합 지역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경합 지역에 뭐 1, 2% 또는 한 5% 이내의 그 경합 지역의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현재 지지자들이 결집해서 서로 또 견제 심리가 발동해서 조금이라도 더 투표를 하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180석 확보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오만해 보이고 그리고 또 상대방은 더 긴장해가지고 결집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야권 결집의 효과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후보나 이거는 정말 말실수에 해당하는 네.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지자들의 예. 결집이 해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쪽에서 또 다시 결집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말실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리고 더불어 계열, 더불어민주당, 네. 더불어시민당, 야 너희들 그렇게 먹고 살만하냐?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또 어찌 보면은 열린민주당으로 또 가게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시민당, 예. 더불어민주당 이 정도 의석을 얻었으면은 여유 있으니까 그러면 열린민주당 좀 지지해줘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네, 열린민주당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섭섭함을 넘어서 거의 분노를 쏟아내면서 또 역설까지 본인의 그 유튜브였나요? 그 방송에서 했다가 지금 사과를 한 상태예요. 글쎄 네.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하고 또 이제 갈등이 좀 있고 물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도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네, 열린민주당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열린민주당에 그 이렇게 알려져 있는 후보자들을 보면은 정치적으로 유명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또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 마케팅으로 많이 관심을 처음에 뽑았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살펴보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기준으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해준 분들입니다.
뭐 인물이 못하다기보다 어떻든 여러 가지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공천에 배제된 분들이고 네. 또 공천에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고 또 일부는 공천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공천 신청조차 안 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탈당해가지고 공천이 배제되니까 탈당해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었어요. 이건 선거에 있어서 공천 제도가 있는 대한민국 그 선거 제도에 있어서는 민주당 관계에서는 별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합당하겠다, 뭐 같은 뜻이다, 같은 패다. 정치하다 보면은 같은 뿌리인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무소속 나가가지고 이제 선거에 참여해서 내가 이번에 당선되면 다시 그 당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거 믿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열린민주당이 그런 태도에 그런 이제 처지에 놓여 있는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자 그 정권을 같이 지지하고 함께 호흡하는 당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당이고요. 그 당으로 볼 때는 열린민주당은 오히려 방해하는 정당이죠. 오, 방해하는 그리고, 정당. 네. 예, 방해하는 정당이고 더불어시민당만이 열린민주당에 당적으로 옮기게 해서 비례 다 뽑아준 비례의원들을 거기 11번부터 배치해가지고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 꼭 당선되게 그 후보자들 비례 후보자들을 되도록 많이 당선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정당 투표는 더불어민주당 표가 없습니다. 더불어시민당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 보면은 더불어시민당이 세 번째 칸 5번이거든요. 그래서 415 해서 15 이렇게 찍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매번 회의 때마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관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우리 코로나19 전국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지금 완전히 서플라이 체인까지 좀 망가지는 그 경제 위기에 난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위기를 이제 극복하는 주도국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국으로서 가는데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후보자들이 거기에 큰 역할을 할 사람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그렇군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뭐 성골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그리고 열린민주당과는 지금 뭐 우리가 알기에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익숙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셨거나 뭐 신청을 안 하셨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고 그렇게 따지자면은 더불어시민당이 적자다. 뭐 이렇게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중에 뭐 합당이나 이런 건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더불어민주당하고 시민당은 그건 이제 뭐 사실상 합당 왜냐면 이제 당규에 보면 해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합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제 물론 저 전국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의석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앞으로 나갈 길이 이제 좀 달라졌을 때 그럴 때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가지 판단과 협의에 의해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논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또 열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열린민주당하군요. 열린민주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열린민주당은 그냥 그 스스로 더불어민주당에게 어떻게 하겠다 이러는 그냥 그 일방적인 얘기에 불과한 거지. 지금은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을 어렵게 하고 있는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본다면은 점점 더 더불어시민당에 가는 표를 적게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그 득표를 자꾸 방해하고 있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군요. 지금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관계다. 사실 뭐 정봉주 최고위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제 민주당 향해서 험한 말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고 그런데 원래는 합당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열린민주당 측에서는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생각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더불어시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섭섭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막말에 가까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막말이라는 것은 오히려 더 그래도 그분들이 과거에 후보자들이 우리 개혁
진보 계열 쪽에 네네. 있었던 분이라고 한다면 개혁 진보 쪽의 파이를 낮추게 하는 것. 그런 이제 실수라고 볼 수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군요. 바로 사과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더불어시민당 어필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30초만 PR을 좀 과하게 줬습니다. 해주시죠. 예, 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세밀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여당이죠. 이번에 감염병 공격에 우리는 과거 만들었던 그 시스템을 신뢰해서 감염병 전문가들을 믿고 따라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귀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전 투표의 경우에도 보면요, 빅데이터의 초연결의 그 정보 통신 기능이 정말 100% 가동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보면 프랑스는 결선 투표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투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성공적으로 가고 있고 이제 4.15 본선 투표만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 국가 간의 체제를 서로 믿고 그것을 활용하는 행정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나라다.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네. 예. 이제 환란 속에서 이렇게 강력한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여권, 이번에 국민들이 신뢰하게 됐습니다. 함께해서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도 이 세계적인 국난 극복에 대한민국이 제1등 네. 국가로서 주도 국가로서 갈 수 있도록 더불어시민당이 꼭 국민들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시민당 이종걸 상임선대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이번 4.15 총선의 투표율이 예년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지난 주말 치러진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코로나19의 발병 우려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 가운데 무증상자에게는 투표 참여를 허용하기로 밝히면서 선거당국의 방역 지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선거 당일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조승호 중앙선관위 공보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네. 사전 투표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뭐 대기하는 시간이 길었던 투표소도 많았는데요. 이렇게 뭐 최고 기록이 나올 줄 혹시 예상하셨어요? 예. 이번에 실시된 그 사전 투표는 그 총 4,400만 명 유권자 중에 그 1,170만 명이 네. 투표에 참여해서 그 26.69%의 그 투표를 보였는데요. 네네. 이는 그 사전 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투표율이고 그리고 1,000만 명 이상이 투표한 두 번째 선거입니다. 저희가 그 선거 전에 유권자 의식 조사를 했는데 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분들이 한 72.7% 정도로 나와서 지난 국선보다 9%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지난 투표율보다 좀 높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좀 했었습니다. 예. 이미 유권자의식 조사에서는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전 투표한 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개표 작업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예, 지금 이제 사전 투표를 한 것 중에 그 관내 사전 투표 이 부분은 그 CCTV 등 보안 시스템이 구축된 그 안전한 곳에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내 사전 투표, 우편 투표로 하신 분들은 그 등기 우편으로 각 관할위원회에 이제 배달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편 투표하면 저희가 투입을 해서 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그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 그 개표소로 이송해서 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그 경찰 경비와 그 정당 추천위원 그리고 그 각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의 그 참관하에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지금 가는 중인가요? 그 관내로 옮겨지는 중인가요? 지금 관내 사전 투표는 사전 투표 끝나고 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가 안전한 그 장소에 가 있고요. 네, 외부에서 한 거는 예, 우편 투표는 지금 배달 중. 배달 중. 그렇군요. 예. 이게 수 개표를 하는 것이죠? 기계 개표로 하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결과가 좀 늦게 나오겠네요. 우편 투표를 하신 분들은 이제 우편을 개봉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예전에 쓰던 그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을 합니다. 네.
예, 다만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는 지금 다소 좀 많이 길어져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수개표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제외 공간에서 했던 투표들, 그 해외에 있는 국민들 투표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서 이번에는 개표를 했잖아요. 예. 네,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오는 중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네. 저희가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국내로 네네네. 그렇죠. 예, 투표가 거기서 개표를 하고. 불가능한 데가 총 17개국의 18개 제외 공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래서- 제외 공간에서 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오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 개표 시간에 맞춰서 네네. 개표 시간에 맞춰서 같이 거의 이제 동시간대에 개표를 해서 거기서도 이제 우리 국내 개표와 같은 방법으로 개표가 이루어지는데 그 개표 결과를 즉시 저희한테 네.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합산을 해서 이제 당선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자, 지금 방역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 일단 우리가 모두 마스크를 쓰고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도로 집에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하고 네네. 또 유권자분들이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이제 만반의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만반의 준비를 해서 저희가 이제 투표일 전후에 이제 완벽하게 소독도 하고 저희가 이제 선거인분들이 접촉하는 뭐 출입문 손잡이라든지 본인 서명할 때 쓰시는 볼펜 그리고 기표용구 이것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투표소도 이제 환기를 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오셨다 하더라도 투표를 못 하시게 할 수는 없는데 네네. 그 마스크 착용은 이제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네네. 어떤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또 타인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네. 당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 쓰고 오시면 투표하실 때 어떤 별도의 절차를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쓰고 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 별도의 절차가 있다. 예,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시고 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소독을 또 즉시 네. 해야 되고 하는 부분 또 환기도 시켜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자가격리된 분들 중에 이제 무증상자 이분들이 투표를 예. 할 수 있도록 좀 허용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6시부터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방역 당국에서 그 선거권이 있는 네. 자가격리자의 그 이동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과 그리고 일반 선거인과 그리고 우리 투표사무 관계자의 안전이 모두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역 당국에서 그 투표 마감 시간이 6시 전에 투표에 도착하시면 투표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때가 되면은 그 일반 선거인들은 모두 투표가 끝난 다음에 이제 하기 때문에 네네. 일반인들이 이제 투표소에서 네. 그 자가격리 분들과 접촉할 일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끝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임시개표소에서는 이제 그 보호복하고 네. 그 안전장비를 갖춘 그 최소한의 그 투표 관리 인력이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자가격리자분들도 투표를 하실 수 있게 안전하게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랜만에 집 밖에 나왔다가 들어가기가 조금 아쉬워서 다른 데 들르시거나 이러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그런 부분은 저희는 이제 우리 방역당국하고 이제 저희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에서 별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에서 별도로 대책을 세우고 계시다. 선관위 측에서는 예. 아직은 저희 이제 투표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부분만. 안전하게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 제가 이게 항상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접잖아요, 종이를. 특히 이번에 비례 정당 투표용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데 몇 번 접어야 되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 투표지를 몇 번을 접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우리 규정에는 잘 접어서 남이 보지 않도록 접어서 투입을 하시면 되는데 뭐 잘 접으셔서 투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번을 접어도 되고 3번을 접어도 되고 잘 접으면 된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승호 중앙선관위 공보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IT 속으로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오신 이야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구글하고
또 애플하고 협력을 한다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코로나19가 참 다양한 사회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그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다 아시겠지만 애플과 구글은 정말로 엄청난 라이벌이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이 거의 애플의 운영 체제 아니면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만큼 네네. 두 회사는 항상 경쟁을 하던 회사고 거의 10년 동안 계속 싸우던 회사인데 이 두 회사가 뭔가 공동의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하기로 이제 지난 10일에 이야기가 됐습니다. 스마트폰 알람 공지 형태로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과 접촉된 사용자들한테 그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뭐 어떻게 보면 미국 전역으로 또는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 분야의 양대 산맥이자 또 라이벌이라고 네네. 할 수 있는 이 애플과 구글이 기술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게 원래 그 서로 간의 파일을 뺏어서 가져가려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아시겠지만 네. 지난 10년 동안 이 애플과 구글이 계속 싸웠어요. 어느 수준으로 그러니까요. 싸웠냐면 애플은 안드로이드에 있는 어떤 OS를 쉽게 옮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었고 반대로 또 안드로이드 입장에서도 애플로 넘어갈 때 쉽게 그러니까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결국 네네. 그거는 이제 서로의 어떤 그 파일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음. 그게 아니라 이번처럼 이렇게 협력해서 서로 뭔가 공동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앱을 만들겠다라는 네. 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렇군요. 세계가 대통합되는 느낌? 약간 대통합? 그런 느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애가 장난으로 제가 애플 건 사과폰을 쓰는데 시리야 그러더니 네.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곤란한 질문은 답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딱 걔는 항상 그래요. 나오더라고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네, 뭐 그렇게 이러거나.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두 회사가 협력을 한다는 건지 좀 네.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확진자 메시지들이 계속 오잖아요. 근데 네. 미국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호환되는 방식인데 이 방식 자체를 접촉 추적 방식 접촉 기술 뭐 추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랑 박사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해요. 네. 그럼 둘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블루투스랑 비콘 기능을 활용하면 서 서로가 가까이 있던 걸 인지를 하겠죠. 그럼 저랑 이제 박사님이 실제로 뭐 한 10분 정도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들도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블루투스 신호를 어? 통해서. 어? 네, 암호화된 기술이긴 한데 이렇게 대화를 네네. 하고 있는 거죠. 오. 그러다가 갑자기 뭐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코로나의 어떤 바이러스 이상이 증세를 느꼈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 제가 앱에다가 정보를 올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코로나인 것 같다라고 올리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 그 앱이 저의 어떤 14일간의 정보를 이제 암호화된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올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예를 들면 박사님한테 저랑 이제 그 전에 컨택을 이제 만났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그 이제 저의 핸드폰에 네, 네.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때 만났던 김덕진이 지금 확진자다 혹은 지금 안 좋은 것 같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4일 동안 누군가랑 만난 사람들을 블루투스로 다 봐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신호를 줄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거의 맞춤형으로 문자를 보내는 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과 너는 접촉을 했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봐라. 혹은 좀 이상 증세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정말로 그 사람이 그 이후에 예를 들어 박사님이 그래서 뭐 확진이 됐어요. 그럼 박사님도 또 올리는 거예요, 앱을. 그래서 박사님도 똑같이 내가 증세가 왔어요라고 올리게 되면 또 박사님과 또 어떤 이제 14일 동안 만났던 사람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이제 전파되는 이런 방식의 앱을 이제 공통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스마트 있습니다. 기기끼리 서로 소통을 하는 거군요. 쉽게 그렇죠. 얘기를 하자면.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블루투스나 뭐 비콘이나 뭐 다양한 기능을 통해 가지고 결국엔 누구와 누가 얼마나 같이 붙어 있었다라는 네네. 걸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이런 개념이 올해 초에 싱가포르에서 좀 활용이 됐었고, 뭐 일부 전문가들로부터는 코로나19로 이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상으로 갔을 때 만약에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뭐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이 또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항상 또 같이 따라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개인정보. 그렇죠.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반대로 생각하면 구글과 애플이 함께 손을 잡고 네. 전 세계에 있는 스마트폰에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러니까. 만나는 기록들을 다 수집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수집하고 네. 있다라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반드시 이게 또 개인정보 추적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아시겠지만은 워낙 주민등록번호, 뭐 CCTV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이번에도 어떤 동선들이 다 나오고 네.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지금까지 이 개인정보 추적에 대해서 상당히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상당히 강력하게 막고 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열렸다. 라는 것 역시도 단순히 기술 문제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단순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향후에 뭐 지진이나 네네. 화재나 어떤 인류가 뭔가 지금처럼 뭔가 재해라는 것에 놓였을 때 똑같이 이런 기술이 이제 열릴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무엇까지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런 어떤 일종의 선한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게 결과가 다 선하지 않을 수도 그럼요.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뭐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독재자들이 향후에 이런 기술이 코로나19 이후에도 혹시나 이런 걸 악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혹은 추적 앱을 방지한 뭔가 감시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의 어떤 확진자 동선에 대해서도 이제 해외에서는 오히려 그런 비슷한 비판들이 네네. 일종의 있었던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과 어떤 영국에서도 이러한 그 확진자 혹은 확진자가 아닌 사람들끼리의 동선 자체, 이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의 동선을 알 수도 있는 뭐 이런 데이터까지 될 수 있다 보니까 항상 얘기하는 양날의 검에게 또 시작됐다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을 것 이게 같습니다. 앱을 깔아야지 되는 거죠. 아니면은 그 앱을 깔을지 뭐 깔릴지 말지 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이게 블루투스 그러니까 연결되는 이게 건가요? 일단은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첫 네. 번째는 그 내가 예를 들어서 확진자다 혹은 네네. 내가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라고는 개인이 건강 정보를 올려야 됩니다. 아, 본인이 자발적으로 네, 올려야지. 그래야 이제 기능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만났다라고 하는 것들은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데 그럼 네. 그 만나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아프다라고 하는 거는 그 결국엔 본인밖에 알 본인이 수 올려야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니까. 본인이 올렸을 때에 대한, 그래서 개인이 좀 참여해야 되는 게 근데 있고요. 누군가를 만났다라는 거를 모든 이제 구글이나 애플에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약간 섬찟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 예. 때문에 이게 또 한 가지는 국가에서 열어주지 않으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놀라운 점은 이 영국에서 네네. 이번에 이 감염 추적 모바일 앱을 애플 구글과 함께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보다도 영국에서 이거를 영국에서? 국가적으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 열지 않았던 곳들에서도 열려고 하는 시도들, 결국엔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 뭐 그런 시사 잡지 있잖아요. 네. 이코노미스트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그 특집에서 보면 항상 이 얘기가 나와요. 한 번 이런 식으로 열면은 그다음에 도로 예전으로 돌아가긴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의 시스템이나 권력이 얼마나 좋아요, 이거 사실은. 전부 다 이게 파악하고 있다는 게 정치인으로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도로 이걸 옛날로 돌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 우려들은 항상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앱을 개발하고 있는데 네네. 이 부분에서도 계속 오히려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미국보다 더 유럽이 더 민감한데 과연 이걸 어떻게까지 얼마큼까지 활용할 것이냐라는 것들 때문에 개발하면서도 좀 신중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이제 현실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앱 개발하고 또 실행하고 얼마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건강 정보를 자발적으로 올려줄 것인지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의문이 가기도 해요. 네, 어떻게 뭐 진단을 하세요? 네, 어떻게 보면은 캠브리지 대학의 이제 뭐 암호학자, 그러니까 IT 네네. 쪽에서 가장 유명하신 어떤 뭐 로스 앤더슨 교수님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아무리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선한 의도로 했지만 과연 이게 제대로 될 거가 아니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기업에게 더 데이터를 더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끊임없이 공론화하고 여러 기술들이 지금 연구돼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미뤄두기보다는 이 기회에 좀 많은 토론을 통해서 부작용들은 빨리 걷어내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쓸 수 있게 개발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과 구글이 협력을 한다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뉴스를 오늘 김덕진 부소장님이 들고 오셨습니다. 네, IT 속으로 지금까지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약 35억 명이 강제적 혹은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나서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지구의 본 모습이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계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 중 하나였던 인도 뉴델리.
수십 년 만에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유럽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이탈리아에서는 3월 이산화질소 배출량이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뿐 아니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를 차지하는 비행기 운항 횟수도 급격히 감소하면서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올 한 해 동안 최대 5%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데요. 전 세계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코로나19가 정작 지구의 본 모습을 되돌리고 있는 아이러니. 인류는 과연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저는 내일 저녁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